호가 경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주로 이제 호가는 이제 부동산 매각할 때도 조문이 있습니다만 이제 잘 쓰이지 않고요. 보통 이제 동산할 때 많이 쓰는 거 다 보실 수 있고요. 뭐 가볍게 몇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부동산 매각을 할 때 호가 경매라는 것은 그 호가 경매 기일에 매수 신청 액수를 서로 올려가면서 서로 올려가는 방법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매수 신청한 사람이 더 높은 액수에 신청했을 때 거기에 이제 구속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집행관은 이런 매수 신청액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3번 부른 후에 그 신청한 사람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정하고 그 이름이 누군지 액수가 얼마인지를 이제 고지를 해주는 것이죠. 그 밖에 나머지는 뭐 이때 일반적인 뭐 법인의 입찰, 대리인 입찰 등 이런 규정은 그대로 준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밑에 판례 하나 보실 거예요, 판례. 집행법원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 허가, 우리가 최고가를 썼는데 허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그때는 그 집행법상 16조의 집행이익이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4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1번입니다. 보통 이제 기일 입찰이 제일 많겠죠. 근데 항상 이 입찰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금 내듯이 우리 법에서는 달리 정하지 않는 방법을 하는 한 최저가에게 10분의 1라는 그 정액제죠, 정액제.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쓴 금액이 아니고 최저가액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때 보증의 방법은 몇 가지죠. 금전, 자기합수표, 그다음에 보증보험이다. 그래서 금자, 보증 4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자기합수표 한 장 갖다가 이제 보증금 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3번에 또 이 보증금액에 대한 변경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하다 인정할 때는 10분의 1과 달리할 수도 있다. 어떻게 될 수 있고요. 따라서 보통 이제 실무는 나중에 이제 매수인이 잔금을 안 냈을 때 그때 재매각을 하게 되는데, 재매각할 때는 보통 통상 최저가액의 10분의 2로 증액을 합니다. 알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이 매수 신청에 대한 그 보증 금액과 어떤 보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고에 기재한다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보증금을 냈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반환을 받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물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수 신청 금액 그 계약금 전부를 10분의 1을 현금 납부하는 것이다 되어 있고요. 예외로 우리가 자기합수표라든지 이런 것 통화 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또 빼고 뭐 더 추가해서 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항에 물론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차순위를 뺀 나머지는 이제 한마디로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를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종료 고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매수할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할 책임을 벗게 된다 말을 표현하고 매수 신청 금액을 바로 돌려줍니다. 다만 이제 차순위 신고인은 나중에 최고가 매수인이 안 냈을 때 대비해서 차순위 신고인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 사람은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다 내게 되면요, 그때 가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망에 재매각을 했을 때 전에 매수인은 잔금을 못 냈기 때문에 매수 신청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줄 돈은 배당액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물론 재매각을 해서 전매수인도 재매각이 취소가 되거나 또 나아가서 아예 경매 신청에 취하되면요 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함과 같은 공매 같은 경우 할 때 안국지상관리공사 같은 경우에 신고했을 때는 이때는 보증 대신에 공사의 지급 확약서 정도로 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가 앞서 봤지만 남을 가망성이 없었을 때 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 압류 채권자가 스스로 보증을 제공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113조의 입찰 보증금은 따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매수 신청 입찰 보증은 남을 가망성이 없는 보증이 보증금을 다른 걸 바꿀 수는 있는 거에 반해서 이런 입찰 보증에 대해서는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금전 자격수표 경매 증권 중 3개 중에서 하나를 내면 나중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5번에 우리가 기일 입찰일 때, 호가일 때, 두 가지일 때는 하루에도 2번 할 수도 있다. 이게 법률상은 1기일 2회 입찰, 그죠? 하루에 1기일 2회 입찰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문이 뭐죠? 115조 사항에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죠? 이거는 기일 입찰하고 호가 경매일 때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간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처음 1회 이제 입찰 그죠?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도 매수 신고 매수 신고가 없어요. 신고 없으면 다시 1회는 마감하고 그죠? 마감하고 요 기일을 취소를 하고 다시 또 두 번째 2회 기일을 같은 날 진행을 합니다. 그죠? 다만 이제 요때 2회 기일을 할 때는 같은 날에 2번 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저감 이게 가격을 낮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같은 가격으로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제 115조 사항에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 입찰과 과경매 방법에 따라서 매학기일을 마감할 때는 그때 그 허가를 할 가격에 신고가 없을 때는 집행관은 즉시 매학기일을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 신고를 해서 최고를 한다. 요게 1기일 2회 입찰 제도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입찰 다 끝나면 이제 입찰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해서 입찰 마감에 대한 종을 울리고 집행관에 선언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입찰 마감은 보통 입찰하는 기간은 보통 1시간 이상 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입찰표를 제출하고 1시간 지나지 않으면 마감을 할 수 없다. 개찰은 이제 입찰 마감하고 1시간 안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입찰을 하고 적어도 1시간 이상 정도는 줘라 그런 얘기죠. 아무도 없더라도 한 명만 없더라도 그리고 요 1시간 지나면 바로 10분 있다 바로 10분 안에 개찰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찰할 때도 부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입찰표를 개봉할 때는 입찰을 한 사람들을 다 참여시키고 만약에 입찰을 한 사람이 참여를 안 할 때든지 없을 때는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를 우리가 참여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면 결국에는 법원 사무관 등을 통해서 참여를 줘라. 그다음에 이제 입찰 무효 사유는 이제 입찰 무효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입찰표의 금액을 수정한다든지 또 그 10분의 1이라는 그 매수인적 보증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경우 또 두 번째 동일 사건에 대해서 입찰차이면서 또 다른 사람의 대리라든지 또 동일 물건에 대해서 이양가가 다른 2명 이상이 그죠? 그죠? 대리인 그러니까
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입찰을 하고 싶어하고 을도 입찰하고 합니다. 근데 이 K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다 대리해. 그래서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격증 명세가 없다든지 그런 거 되겠습니다. 또 한 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사건 번호나 물건 번호를 썼다든지 또 채무자라든지 또 경매 절차에 참여한 집행관 또 그 물건을 평가한 감정인은 원래 입찰할 수 없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입찰했다든지 또 입찰 가격이 최저가 이상을 써야 되는데 최저가 미만이라든지 등은 안 되는 것이겠죠. 그죠? 7번에 이렇게 입찰을 하면요.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저가 매수 신고인하고 그죠? 그걸 대비해 또 나중에 최저가 매수 신고인이 안 낼 걸 대비해서 뭐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1번에 이러한 최고가 매수 최고 가격을 입찰한 사람을 우리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얘기고요. 물론 최고가 가격에 입찰한 사람이 두 명이다.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추가 입찰을 합니다. 그럴 때는 예컨대 둘 다 뭐 1억 2천 썼다. 그러면 1억 2천이 동점자야. 그러면요. 이럴 때 우리가 이때 입찰할 때 입찰 전에 입찰 1억 2천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는 할 수 없다. 그거 알 수 있고요. 또 두 명 이상이 동액에 입찰했을 때 아까 추가 입찰한 걸 봤었고요. 물론 이제 다시 추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입찰을 거부한다든지 그죠? 또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이 이번 또 나왔어. 똑같이 1억 2천 썼어 둘 다. 그럴 때는 추첨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점자 나왔을 때는요 한 번 자 동점자 나왔을 때는 한 번 추가 입찰하고요. 또 동점이 일단 더니까 그때는 추첨을 한다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입찰 후에 추첨이다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아까 3번 추첨 봤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판례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데 집행관이 그의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 한마디로 그런 이름과 가격을 부르지 않고 바로 추가를 하는 것은 직권으로 불허가 사유다 할 수 있고요. 또 차순위 신고인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그죠? 차순위 신고를 한 사람이 두 명이다. 때도 아까 자 1항에 우리가 보통 그 체육과 매수 신고인에서 그 매수 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은 사람 약간 뭐죠? 그러면 이 물건이 자, 차순위란 건 뒤에 바로 나오죠? 그런데 1억이에요 최저가가. 근데 1억 2천만 원 썼어요. 최저가고 신고한 금액이 이게 최고가예요. 그러면 요 1억 2천 쓴 사람이 이제 A1이다. 그러면 우리가 1억 2천에서 아까 최저가 1억에서 우리가 보증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지. 그래서 요 보증금액 1,000만 원을 뺀 금액이에요. 얼마나 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나옵니다. 1억 1천만 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억 2천만 원 쓴 사람이 최고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뭐죠? 이 보증금을 뺀 1억 1천만 원. 그죠? 1천만 원. 요 사이에 쓴 사람들은 다 뭐죠? 요 사이에 쓴 사람들, 이 라인, 요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차순위 신고가 돼요. 그래서 됐죠? 따라서 근데 A1이 1억 2천만 원, A2는 1억 1,900
그죠? 에이스는 1억, 뭐 1,800 이렇게. 물론 이 중에서도 차순이란 말은요. 이 중에서도 1억 9천과 1억 8천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 중에서 1억 8천 쓴 사람이 차순위 신고하고 얘는 차순위 신고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보증금 받고 나가는 것이고 얘는 차순위 신고를 한 것이고. 그래서 차순위란 것은 2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차순위 신고를 한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을 말한다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226페이지에 체육과 매수 신고 금액에서 앞서 그 매수 신청 보증이라는 그 10분의 1을 뺀 금액을 넘은 금액으로 쓴 사람으로서 또 쓴 사람이 또 뭐죠? 114조에 따라서 차순위 매수 신고까지 한 사람이 우리가 차순위 신고이다 이거예요. 또 차순위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그때는 똑같다. 그때는 우리가 물론 높은 거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차순위가 같을 수 있죠. 같으면 앞서와 달리 일반적인 거 달리 차순위가 동점일 때는 추가합니다. 아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랑 그래서 일반적인 차순위의 경우는 자 차순위가 그 동점자일 때는요 바로 뭐요? 동점자일 때는 바로 우리가 추첨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일반적인 입찰 같은 경우 입찰자가 동점자일 때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체육과 매수인이 동점자죠. 그럴 때는 추가 입찰 다음에 추첨인데 여기는 바로 차순위 경우 추첨이에요. 차추. 그게 이제 맨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그 추가 입찰하지 않고 바로 추천합니다. 라고 해서 차순위 신고를 정하는 것이 115조 3항에 있습니다. 교재에 있죠. 217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호가 경매 그죠? 거기 호가 경매에서는 이렇게 하셔야겠지. 호가 경매에서는 일단 호가 경매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미 제출한 그 신청액보다 더 많이 부른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거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호가의 경우는 그 체육과라든지 차순위 신고인의 결정에 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주소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 체육과 매수 신고를 했으면 이제 법원에서 결정일도 알려줘야 되고 나중에 대금기일도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송달 받을 수 있는 영수인 송달 받을 수 있는 영수인 신고를 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그 유명한 차순위 신고였습니다. 아까 봤듯이 요거 그죠? 일단 조문을 보시면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그 체육과 매수 신고인 외에 매수 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체육과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얘기는요 한마디로 대금 기한까지 잔금을 안 했을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매수 신고에 대해서 매각을 허가해달라는 신고, 즉 이렇게 A2나 A3는 차순위 신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순위 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고요. 차순위 신고는 그 신고액이 체육과 매수 신고에 의해서 보증 금액을 뺀 금액만큼만 할 수 있다. 그죠? 체육과 매수 신고에서 아까 1억 2천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뺀 1억 2천에서 1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만 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의 일부가 되는 그 매수신청 보증금과 차순위 신고인의 그 매수 신고인의 합계가 적어도 체육과 매수 신고인의
장차 그 신청 금액을 초과할 것이니까 그때는 제매하고 실시 않고 바로 나중에라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죠. 만약에 차순 신고가 없다면은 이 사람이 안 냈을 때 계속 제매하되니까 그런 절차를 막기 위해서 차순위 신고를 두었죠. 물론 이때 차순위 신고라는 것은 대금을 안 냈을 때니까 보듯이 체육관 매수 신고인이 불허가가 됐을 때는 이때는 그 보증금이 대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차순위 신고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안 냈을 때 차순위라는 것이지 요 A와이라는 사람이 불허가가 될 때는요 다시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요건을 거쳤고요. 요건도 거쳤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외의 신고인을 말하는 것이지만 2등은 아니다. 반드시 2등이 아니고 3위 이하라도 매수 가격의 신고 요건을 갖췄으면 차순위 신고고 또 그리고 집행관이 집행관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세요라고 최고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 체육관 매수 신고인이 만약에 잘 보세요. 3번에 체육관 매수 신고인이 보증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바로 차순위자가 체육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동점자일 때는 추첨하는 거 봤었고요. 물론 매수 신고 금액이 최저가 이상은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3번에 차순위 신고라는 것은 그 신고액이 체육관 매수 신고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을 뺀 만큼이다. 또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 밑에 보수 그 절차 중에서 1번, 2번 한번 보시고 그렇죠. 3번까지 봤습니다. 물론 이제 3번은 무슨 얘기냐면 차순위 신고인이 보증금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금을 그때는 매각일이 끝나도 반환하지 않고 적어도 체육관 매수 신고인이 나중에 대금 지급 의무를 우리가 낼 때까지 대금 지급 의무를 낼 때까지 집행법원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매각일 종결시까지 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의 경우에도 우리가 다만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 체육관 매수 신고에는 차순위로 밀리는 것을 이제 뒤에 배웁니다. 일단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효과인데요. 효과는 차순위 신고를 일단 했다면 임의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모두 지급한 때 비로소 그렇죠. 매수의 책임이 이제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매수의 책임을 벗겨야 된단 말을 하고 그때 이제 보증금을 달라주세요.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체육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간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결국에는 이제 그때 가서 비로소 차순위한테 바로 준 것이 아니고요. A1이 돈을 안 냈다고 바로 차순위가 아니고 그 차순위 신고인에 대해서 매각 허가 여부를 또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잔금을 안 냈어요. 그럼 바로 여기 있는 A3한테 별도로 매각 허가 결정을 또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은 일단 그 매각 결정기를 또 이제 별도로 결정기를 지정해서 차순위에 대한 허가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이 또 일주일 지나면 이제 확정이 돼서 비로소 대금 지급의 기한이 이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4번 차순위 신고인에 대해서 매각 허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 허가받은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체육관 매수 신고인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 A1에 대해서 뭐죠? 불허가가 되거나 또 매각 허가가 취소가 됐을 때는 다시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지 차순위 신고인에 대해서 허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 차순 우리가 체육과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안 내면 바로 차순이다 그런 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예외로 대금을 안 냈을 때는 차순이한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가서 만약에 체육과 매수 신고인이 불허가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요 그때는 차순이가 아닙니다. 그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5번처럼 차순위에 대해서 별도로 매각 허가 결정기를 열고요. 따라서 그 차순위 신고에 대해서 그 허가 결정일 날, 자 그럼 이때 허가 결정일 날, 그 대금 지급 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3일 안에 지정하는데 그때 그 마지막 날 2주 안에 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여기서 A와이라는 사람이 입찰을 해서 1억 2천만 원을 냈어요. 그죠? 그래서 A2가 1억 1,8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차순위 신고를 했어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허가가 되고 자 확정이 되고 그래서 대금이 됐어요. 대금. 근데 대금을 냈는데 이때 대금을 냈는데 대금 지급기 정하는데 이때 대금 지급기일 날 A1이 대금 지급을 채무 불이행 일종의 불이행했습니다. 불이행.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대금 지급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기한 되고 바로 3일 안에 2주일 안에 다시 뭐죠? 매각 결정기일을 정하는 거예요. 이때 매각 결정기일은 뭐예요? 이때 매각 결정기일은 여기 A2의 차순위 신고인이 경매 자격이 있느냐라는 걸 심사해서 A2에 대한 매각 결정기일을 잡아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그 좀 6번에 5번에 그 얘기가 그 대금 지급기한 3일 안에 지정하되 적어도 마지막 날부터 2주 안에 정하라. 6번에 이렇게 채권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또 만약에 재매각을 하지 않았을 때 바로 차순위에 대해서 허가를 결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차순위조차도 우리가 그 매수 신고인도 대금을 납부 안 하면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때 결정했는데 이 A2가 그죠? 이 사람도 대금을 안 냈다. 그럴 때는 결국에 우리가 뭐죠? 재매각 기일을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6번이죠. 적어도 재매각 적어도 지금 잡는데 중간에 그 재매각기 3일 전까지 이때는 둘 다 안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감액원 신고인하고 차순위 중에서 먼저 대금을 납부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138조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제 흐름상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A1이 우리가 체육과 매수 신고인이 돼가지고 이 체육과 매수 신고인이 이때는 신고인이란 말을 씁니다. 신고인이 그냥 매수인이 되는 것은 돈을 이때 입찰돼서 그죠? 허가됐을 때 이 허가가 되면 이때 용어로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그러면 이때 매수인이 됐는데 이 확정되고 대금 지급 기간까지 안 냈습니다. 그러면 안 내면은 이 대금 지급 기간 3일 그죠? 예컨대 이게 만약에 7월 5일이다 그러면요 요 대금 지급 기간 다음 날부터 7월 6일 3일 요 적어도 6, 7, 8, 7월 8일 3일 안에 요 A2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매각 결정기일을 2주 정도 텀을 두고 잡아주고요.
이때 결정을 해주고 이때도 결정하고 이 사람이 돈을 안 내. 지정 기간까지. 그러면요. 그때는 재계약을 닫겠죠. 그런데 뭐 9월 2일 날이다. 그러면 이 재계약이라는 것은 이때는 얘가 안 내서 그죠? 또 A2가 안 내서 잡은 것이니까 적어도 이 재계약일 안에 3일 안에 이때 잔금을 A1이나 A3 중에서 먼저 낸 사람한테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138조 3항이죠. 사망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7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그 경매 신청을 취하할 때 체육관 매수 신고라든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A1도 있고 지금 A3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매 취소가 이때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경매 취하가 들어왔어요. 취하서. 그러면 이때 경매 신청을 취하서 할 때는 체육관 매수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A3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케이스 한번 풀어보시죠. 아까 봤던 거. 갑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했는데 최저가가 1억이다. 근데 을이 지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 과연 병은 얼마까지 응찰해야만 차순위 신고인이 되느냐? 그건 1억 5천에서 최저가의 10%인 1천만 원을 뺀 1억 4천만 원 이상을 넘게 쓴 사람만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매각 실시. 우리가 좀 뭐 매번 나오지만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가 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요 일단은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아파트다 이거예요. 아파트가 부부예요. 그래서 남편이 2분의 1, 그죠? 그다음에 처가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만약에 이 B가 채무가 있어서 요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돼서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보통 같은 공유라는 것은 이제 공유자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 그죠? 부부지만 따라서 이 경매가 됐을 때 이것을 제일 많이 썼다고 제일 많이 쓴 사람이 C한테 줬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의 소유권 관계에서 특히 이 C라는 새로운 제3자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남편이 소유자인 거하고 또 제3자가 소유자인 경우하고는 서로 관계가 참 어려운 얘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공유자들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있는 처가 이 공유자로서 매수 신청에 가담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취지예요. 자, 229페이지 보세요. 자, 공유자는 일단은 똑같이 아까 A는 매각일까지 똑같이 보증을 내야 됩니다. 내고 체육관 매수신고인하고 이렇게 아까 체육관 매수신고인이 예컨대 아까 A1이 1억 2천 썼어요. 그러면 그 1억 2천 쓴 가격으로 자기 2분의 1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공유자 우선 매수는 체육관 매수 신고인이 쓴 금액으로 사겠다라고 신고를 한 사람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법원은 체육관 매수 신고인이 있다면 당연히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를 하라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죠? 물론 일사공조죠. 여러 사람이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A1, A3, A1, A2, A3입니다. 그렇게 그럴 때는 우리가 그 특별한 경우였으면 그 공유자의 지분대로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이 공유자 우선 매수고 이런 공유자 우선 매수는 우리가 호가라든지 기입찰 모두에 적용이 되는 거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는 이제 뭐 매번 나오는 것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는 일단 법에서는요, 적어도 집행관이 우리가 자 이제 우리가 집행이 되면은 일단 이날이 근데 뭐 7월 5일 날이 매학길이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A 여기서 공유자가 이제 여기서 아까 뭐였었죠? A였어요. 그리고 이 우선 매수한 사람이 예컨대 뭐 5억 2천만 원 썼습니다. 이게 K1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우선 매수한 사람이 5억 2천 썼어요. 그러면 일단 이날 뭐죠? 입찰을 종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마감을 하고 종결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적어도 이때 공유자 A가 이 5억 2천만 원 쓴 이 K1으로 내가 이 금액으로 사겠다라고 그죠? 채무자가 아닌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이때 가서 할 테고요. 신고를 아니면 우선 매수 신고를 미리 할 수도 있죠. 미리 우선 매수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매수 신고는 종기까지 하면 이때 여기까지 하는 것이지. 이 우선 매수 신고 자체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똑같이 이 사람도 입찰 보증금은 내야 됩니다. 물론 이때 내지 않고 보통 이때 그죠? 그 법정 가서 법정 가서 그때 내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선 매수 신고는 미리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 홈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때 보증금을 아까 매각 종결한다는 고지 전까지 이게 종결이죠. 그러니까 마감한 다음에 종결이니까 종결 고지한 때까지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결 고지 전까지만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하고 보증금을 하면 된다. 따라서 집행관이 입찰 종결을 선언할 때까지고 마감시까지는 아니다. 물론 이제 미리 매각일 전에도 입찰 보증금을 제공하고 우선 매수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보증금을 안 내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나오죠 판례가. 이렇게 미리 우선 매수 신고할 때는 그 종결 고지 전까지 물론 종결 조지 전까지만 보증을 내면 되니까 종결 고지하기 전까지 보증을 안 냈나 봐요. 그럴 때는 우선 매수권의 효력은 없죠. 판례. 예. 특히 호가 경매의 경우에도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 호가라는 것은 높은 걸 쓰는 것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다시 더 고가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입찰은 이제 그러나 일반 입찰,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길 입찰 같은 일반 입찰은 이렇게 매수 신청 서로 호가처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판례도 우리가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했는데 다시 여기 있는 그죠? K1이 5억 3천 이렇게 높은 걸로 제시할 수는 없다. 것이 이제 2000년도 판례입니다. 4번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여기서 A라는 공유자가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하면요. 신고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K1은 차순위 신고인이 되는 것이죠. 앞서 봤듯이. 따라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앞서 봤던 차순위 신고인의 지위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순위 신고로 보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종결 고지 전까지 차순위 신고인이 그 지위를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면은 당연히 보증금을 주겠죠. 기출문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입찰 마감시 틀렸죠. 마감시까지는 틀렸고 일단
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요. 따라서 공유자가 입찰길에 출석 만약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유자가 직접 나가서 입찰표를 쓸 수 있죠. 입찰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선 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나가서 이때 5억 2천만 원 썼습니다. 썼어. 근데 이 사람이 5억 썼어.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은 자기가 쓴 금액으로는 체포가 아니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입찰표를 냈다 해가지고 우선 매수권을 포기한 거로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 보시고요. 이제 좀 보고 정시겠습니다. 우선 매수 신고가 안 되는 거가 너무 잘 나옵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전부 다 공유자입니다. 따라서 그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그 대금으로 놀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우선 매수가 안 됩니다. 또 선박 같은 항공기의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지분 경우인데 이런 지분에 대한 것들은 그건 채권 집행, 기타 집행으로 갑니다. 또 3번이 너무 잘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A, B, C 세 개, 이렇게 여러 개의 A 토지, B 토지 이렇게 여러 개의 토지를 팔 때, 즉 일괄 매각 결정에 대해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그 매각 물건 중에서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전체에 대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없다는 거. 요 2006년 판례 너무 중요한 판례죠. 4번에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에 대해서 그때 경매 절차에서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뭐죠? 구분 소유적 공유는 당연히 우리가 아파트 같은 대지권 지분에 대한 것들 그런 건 우리가 우선 매수는 없습니다. 네 가지 보시고요. 일단 판례는 거기에 몇 가지 판례 있습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 2000년 판례, 1월 판례, 예전 판례인데 공유자의 경우에는 언제까지라고요? 채무가 매수인의 이름과 가격을 집행관이 호청하고 매각 종결을 고지합니다. 그 종결 고지하기 전까지만 채무가 매수 신고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보증금을 제공하면 적법한 우선 매수 신고가 된다. 알 수 있고요. 됐죠? 따라서 언더라인 신고 2번에 공유자는 매각일 전에 또 미리 매각을 실시할 집행관이라든지 집행법원에 그 1, 2, 3조 입찰 보증금을 내고 미리라도 매수 신고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신고를 하면 우선 매수권을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뭐 또 인지 낸거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004년 판례는 공유자가 입찰 기일 전에 이렇게 법원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우선 매수 신고할 때 이때는 아직 입찰이 아니니까 반드시 동시에 입찰 보증금 같은 것을 내야만이 적법한 우선 매수 신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우선 매수 신고할 때 미리 할 때는 보증금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나중에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처럼 만약에 우선 매수 신고만 냈다든지 또 채무가 입찰로 한 입찰 보증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을 제공했을 때 그 입찰 기일날 그 입찰 법정에서 집행관은 최유가 입찰자하고 그 입찰 가격을 부르고요, 호청하고 입찰의 종결 선언하기 전까지 과연 우선 매수 신고인이 출석했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최유가 입찰자의 입찰 가격 아까 5억 2천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습니까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그 입찰 보증금을 제공을 했는지 또 추가로 제공할 것인지를 적어도 그런 매수할 기회를 줘야지 나왔는데도 그런 말을 안 해주면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A가 나왔던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줘라. 이런 얘기죠. 또 나가서 3번에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 우선편에서 신고를 한 사람이 공유자가 스스로 입찰기일날 입찰에 참가를 해서 입찰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우선 매수 신고를 포기한 걸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 것들 해서 아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가 좀 나머지